2021년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음성공학연구소.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AI 낭독기가 한국어 문장 앞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AI는 스스로 속도를 늦추고 어떤 구절에서는 마치 숨을 고르듯 잠시 멈췄습니다. 폐도 없고 감정도 없는 기계가. 연구진은 당황했습니다. 영어, 독일어, 중국어에서는 한 번도 없던 현상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어에 무엇이 있는 걸까? 연구진은 실험을 확대했습니다. AI 낭독기로 전 세계 주요 문자들의 호흡 효율성을 측정한 것입니다. 문장당 폐용적 소모, 리듬 스트레스, 발성 피로도 모든 항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어, 특히 훈민정음 체계가 인간의 폐와 호흡, 곡선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였다. 호흡 재조정 빈도 최저, 발성 피로도 최저, 의미 손실률 최저, 압도적 1위였습니다. AI가 내린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언어는 사람을 쉬게 만든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한글일까요?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 문자보다 먼저 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발표를 지켜보던 한 독일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음성학을 연구해온 그는 이날 이후 자신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문자가 아닌 숨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5년간 파헤친 진실.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들기 전에 사람의 숨결을 설계했습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기계조차 멈추게 만든 문자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음성인지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에든버러에서 열린 그 발표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들의 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발표된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호흡 효율성 1위, 발성 피로도 최저, 리듬 스트레스 최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로마자도, 한자도, 아랍 문자도 아닌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저는 즉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의 구조가 궁금했습니다. 왜 이 문자가 호흡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지 그 원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났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이것은 제가 알던 어떤 문자와도 달랐습니다. 알파벳은 소리를 기호로 바꾼 것입니다. 한자는 의미를 그림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 그 자체를 본떠 만든 문자였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이 다물어지는 모양입니다. 저는 30년간 음성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백 개의 문자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발음 기관의 형태를 직접 문자로 옮긴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문자들은 소리가 먼저 있고 그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 자체를 설계한 것입니다.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페이지에서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란말싸미 균귀게 달아. 이 문장의 의미를 해설해 주시는 큐레이터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종이라는 왕은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쉬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숨결을 연구한 것입니다. 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숨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문자를 만들기 전에 먼저 숨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연구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자를 소리의 기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정의를 완전히 뒤엎는 존재였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숨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세종이 발견한 것, 한국인들조차 잊고 있는 그 위대한 발견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5년간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은 어떻게 인간의 호흡을 설계했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자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음.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저는 뮌헨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 체계를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자음 체계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고 첫 달,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양의 알파벳은 자음의 배열에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A, B, C, D. 이 순서가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명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동안 관습적으로 굳어진 순서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이 순서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문 번역본을 구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위치에 따라 5가지로 나뉜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목구멍에서 시작해 입술에서 끝난다. 저는 이 문장을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시작해 입술에서 끝난다. 이것은 숨의 경로였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공기는 폐에서 시작해 기관지를 지나 목구멍을 통과하고 혀와 이를 거쳐 입술 밖으로 나갑니다. 한글의 자음 배열은 바로 이 숨의 여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역은 목구멍 소리입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았다 열 때 나는 소리입니다. 숨의 여정에서 가장 깊은 곳, 시작점입니다. 니은은 혀끝 소리입니다. 혀끝이 윗잇몸에 닿았다 떨어질 때 나는 소리입니다. 숨이 목구멍을 지나 입 안으로 들어온 지점입니다. 미음은 입술 소리입니다.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질 때 나는 소리입니다. 숨의 여정에서 가장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MRI 촬영 장비를 이용해 실제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국인 피실험자에게 기역, 니은, 미음을 차례로 발음하게 하고 그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역을 발음할 때는 혀뿌리가 목구멍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니은을 발음할 때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았습니다. 미음을 발음할 때는 입술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600년 전의 기록이 21세기 최첨단 의료 장비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에게 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MRI 영상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이건 언어학이 아니야. 이건 해부학이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종은 문자를 만들기 전에 인간의 발음 기관을 해부학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안의 구조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숨의 흐름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분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한글 자음에는 가획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진다는 원리입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됩니다.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고 디귿에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됩니다. 저는 이 원리를 호흡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역과 키읔을 발음할 때의 호흡량 차이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키읔을 발음할 때 더 많은 공기가 배출되었습니다. 획이 더해진다는 것은
숨을 더 강하게 내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종은 이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자의 모양으로 숨의 세기를 표현했습니다. 획이 많으면 숨이 세고 획이 적으면 숨이 약합니다. 글자만 보면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 자음은 단순한 소리 기호가 아니다. 이것은 숨이 만들어지는 순서와 세기를 기록한 호흡 지도다. 그리고 저는 다음 연구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자음이 숨의 시작점이라면 모음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한글의 진짜 비밀을 만나게 됩니다. 모음. 자음이 숨의 시작점이라면 모음은 숨의 방향입니다. 자음 연구를 마친 후 저는 곧바로 모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음에서 자음만큼 큰 발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모음은 단순합니다. 입을 벌리는 정도와 혀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한글의 모음을 연구하면서 저는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기본 모음은 세 가지입니다. 하늘을 뜻하는 점,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천지인 삼재라고 부르는 이 세 요소가 모든 모음의 기초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을 철학적 개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동양의 우주관을 문자에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답지만 과학적 의미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글 모음을 발음할 때의 입 모양과 호흡 방향을 측정했습니다. 아, 허, 호, 우, 으, 이. 이 6개의 기본 모음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아를 발음할 때 입은 옆으로 벌어지고 숨은 앞으로 나갑니다. 어를 발음할 때 입은 비슷하게 벌어지지만 숨은 약간 아래로 향합니다. 오를 발음할 때 입술이 둥글게 오므라들고 숨은 위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우를 발음할 때 입술은 비슷하지만 숨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을을 발음할 때 입은 좌우로 길게 펴지고 숨은 수평으로 흐릅니다. 이를 발음할 때 입은 좁아지고 숨은 날카롭게 앞으로 뻗어나갑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3차원 그래프로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글 모음의 호흡 방향이 정확히 천지인의 구도와 일치했습니다. 점으로 표현된 하늘의 요소가 붙은 모음들은 숨이 위나 앞으로 향했습니다. 양성 모음이라고 불리는 아, 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로선으로 표현된 땅의 요소가 강조된 모음들은 숨이 아래나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음성 모음이라고 불리는 어, 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종은 철학적 개념으로 모음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의 방향을 관찰했고 그 방향을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철학이 먼저가 아니라 관찰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어학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발견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제 데이터를 보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이 연구는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 모음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흡의 리듬입니다. 아를 발음하고 어를 발음하면 숨이 앞으로 갔다가 안으로 돌아옵니다. 오를 발음하고 우를 발음하면 숨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들숨과 날숨의 리듬이었습니다. 한글 모음은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서로 대응하면서 자연스러운 호흡의 왕복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호흡 진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글로 문장을 읽으면 모음의 배열에 따라 숨이 자연스럽게 출렁입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오고 위로 갔다 아래로 내려오고 이 출렁임이 바로 한글이 가진 특유의 리듬감이었습니다. 에든버러 실험에서 AI가 말한 리듬, 스트레스 최저. 그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글은 읽을수록 숨이 편해지는 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음 자체가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을 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 모음은 숨의 방향과 리듬을 설계한 호흡 악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설계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저는 대규모 실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에든버러 대학교 음성공학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발표된 실험의 후속 연구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실험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호흡에 최적화된 문자인지 대규모 데이터로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신 AI 음성 합성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발성 구조를 정밀하게 모방합니다. 폐에서 공기를 내보내고 성대를 진동시키고 입과 혀로 소리를 조절합니다.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AI에게 4가지 언어로 된 문장을 읽게 했습니다. 영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각 언어별로 100개의 문장을 선정했고 각 문장을 100회씩 반복 발성하게 했습니다. 총 4만 회의 발성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측정 항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호흡 재조정 빈도. 문장을 읽는 도중에 AI가 호흡 패턴을 다시 맞춰야 하는 횟수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문장이 호흡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둘째, 발성 피로도. AI의 가상성대에 가해지는 부하를 측정한 것입니다. 피로도가 높으면 오래 말하기 어려운 언어라는 뜻입니다. 셋째, 의미 손실률. 반복 발성 과정에서 발음이 불명확해지는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발음하기 어려운 언어라는 뜻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맡은 연구원이 저에게 결과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호흡 재조정 빈도. 영어 47회, 독일어 52회, 중국어 38회, 한국어 12회. 발성 피로도 지수. 영어 0.73, 독일어 0.81, 중국어 0.65, 한국어 0.31. 의미 손실률. 영어 8.2%, 독일어 9.7%, 중국어 6.4%, 한국어 2.1%. 모든 항목에서 한국어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저는 연구실 동료들에게 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혹시 실험 설계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실험을 3번 더 반복했습니다. 다른 AI 시스템으로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어는 일관되게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AI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AI가 한국어 문장을 읽을 때 발성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는데 한국어에서만 문장의 구조에 따라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AI에게는 폐가 없습니다. 실제로 숨을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읽을 때 AI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유도 호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AI에게 호흡의 리듬을 유도한 것입니다. 글자 자체에 내장된 호흡 설계가 기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기계조차 한글 앞에서는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연구 보고서의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문장이 아니라 호흡 설계다. 이 설계는 인간뿐 아니라 인간의 발성을 모방한 기계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AI 연구팀의 수석 엔지니어가 제 보고서를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600년 전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도 AI를 만들고 나서야 발견한 건데. 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세종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그 답은 훈민정음 해례본 안에 있었습니다. AI 실험 결과를 정리한 후 저는 다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증명한 것을 세종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 600년 전 문헌 속에 그 증거가 있을까? 저는 해례본의 원문을 한 글자 한 글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을 전공한 적이 없었기에 한국과 일본의 고전문헌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석 달간 해례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성직기 지소생야? 소리는 기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에서 기라는 글자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학자에게 이 글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는 기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기는 생명의 에너지,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를 호흡으로 읽으면 어떨까? 소리는 호흡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읽으면 세종의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는 소리를 만들기 전에 호흡을 연구한 것입니다. 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흐르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한 후에 문자를 설계한 것입니다. 해례본에는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음 28자 각상 기형이제지.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여기서 그 모양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발음기관의 모양이라고 해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은 곧 숨이 지나가는 통로의 모양입니다. 세종은 발음기관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을 흐르는 숨의 길을 관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는 해례본의 제자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자에는 글자를 만든 원리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놀라운 체계를 발견했습니다. 세종은 소리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그리고 각각의 소리에 오행을 대응시켰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처음에 저는 이것을 미신적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철학적 개념을 끼워 맞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행의 순서를 호흡의 관점에서 다시 보았을 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목은 봄, 시작의 기운입니다. 후음, 즉 목구멍 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숨의 시작점입니다. 화는 여름, 상승의 기운입니다. 설음, 즉 혀 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숨이 위로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토는 중앙, 전환의 기운입니다. 아음, 즉 어금니 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숨이 방향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금은 가을, 수렴의 기운입니다. 치음, 즉 이 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숨이 좁아지는 지점입니다. 수는 겨울, 마무리의 기운입니다. 순음, 즉 입술 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숨의 종착점입니다. 오행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의 순환을 설명하는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세종은 동양의 철학적 개념을 빌려 서양 과학이 수백 년 후에야 발견할 호흡의 원리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저는 이 발견을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올로 학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깊이 이해했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세종이 남겨둔 것을 저는 그저 읽어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연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한글이 호흡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감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시 낭송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미국 MIT 감성 컴퓨팅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언어와 감정의 관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I가 시를 낭독할 때 청자가 느끼는 감정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왜 시였을까요? 시는 언어의 정수입니다. 가장 적은 단어로 가장 깊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만약 한글이 정말로 호흡에 최적화된 문자라면 시 낭송에서 그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4개 언어로 된 시를 선정했습니다. 영어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작품, 독일어는 릴케의 작품, 일본어는 마스오 바슈의 하이쿠, 그리고 한국어는 백석의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0명이었습니다.
각 언어의 모국어 화자 50명씩. 참가자들은 AI가 낭독하는 시를 듣고 그동안 심박수, 피부 전도도, 안면, 근육 반응이 측정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정 곡선 전달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담고 있는 감정의 흐름이 청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영어 시의 전달률은 62%였습니다. 독일어는 58%, 일본어는 67%였습니다. 한국어는 91%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 실험에서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AI의 낭독 패턴을 분석했을 때 한국어 시에서만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AI가 스스로 발음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느려지고 어떤 구절에서는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백석의 시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낭독할 때 AI는 여러 번 멈칫거렸습니다. 마치 감정에 압도된 것처럼. MIT 연구팀의 책임자가 이 데이터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이 이끄는 언어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AI에게는 감정이 없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그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시를 읽을 때 AI는 마치 감정을 가진 존재처럼 행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백석의 시를 음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한글의 음절 구조가 감정의 흐름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슬픈 구절에서는 음성 모음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리운 구절에서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흡의 리듬이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성 모음은 숨을 내보내는 느낌입니다. 밝고 가볍고 열린 느낌. 음성 모음은 숨을 들이마시는 느낌입니다. 어둡고 무겁고 닫힌 느낌. 백석은 이것을 알고 시를 썼을까요? 아마 의식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로 시를 쓰는 순간 그는 자동으로 이 호흡의 리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한글 자체가 감정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시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시를 쓸 때 모음의 배열을 의식하느냐고.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글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정을 최적화하는 문자였습니다. 세종이 설계한 호흡의 구조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내는 문자다. 이제 저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 중 상당수가 한글의 이런 특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호흡을 설계한 문자라는 것, 숨의 리듬을 내장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구해 읽어보았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에도 적합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한글이 배우기 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그토록 효율적일까요? 왜 컴퓨터 자판에 적합할까요? 그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한글이 인간의 호흡 구조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기 쉬운 것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호흡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편리한 도구요. 카카오톡 치기 좋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글은 정말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글의 본질일까요? 세종대왕이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한 것이 카카오톡을 빨리 치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AI 실험 데이터, 호흡 효율성 그래프, 감정 전달률 수치.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 학생은 오늘에서야 자랑스러움을 느낀 걸까요? 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보물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급격한 산업화.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상이 남긴 유산을 천천히 음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편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빨리 배워서 빨리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 수단. 그것이 한글에 대한 현대 한국인의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이상입니다. 한글은 쓰기 쉬운 글자이기 전에 숨쉬기 편한 말입니다. 읽기 쉬운 문자이기 전에 듣기 편한 소리입니다. 세종은 문자를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해한 후에 그것에 맞춰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온 것은 숨이었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말을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숨을 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강연을 마치며 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한글로 된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어떻게 글자와 함께 움직이는지 느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세종이 600년 전에 설계한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세계 문자유산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언어학자, 인지과학자, 역사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제는 인류 문명에서 문자가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표자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훈민정음, 인간을 위해 설계된 유일한 문자. 발표장에는 3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저는 5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음이 숨의 경로를 따른다는 것. 모음이 호흡의 방향을 설계했다는 것. AI 실험에서 한글이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였다는 것. 시 낭송에서 감정 전달률이 30%나 높았다는 것. 발표가 진행될수록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자는 의미를 전하려 했다. 오직 한글만이 순결을 전하려 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수백 개의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문자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기록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 하지만 세종이라는 왕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자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면 사람에게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사람의 숨을, 사람의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미는 잘못 전해져도 살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오역과 오해가 있었지만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숨은 다릅니다. 숨은 한순간 끊기면 생명을 잃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미가 아닌 숨을 담는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 호흡을 설계한 도구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장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프랑스의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 당신의 연구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세계 언어 학사를 다시 써야 할 발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가 물었습니다. 600년 전에 이런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세종이라는 왕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 과학자였고 철학자이면서 언어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인입니다. 한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한 사람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600년 전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서 한 왕이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했습니다. 그가 연구한 것은 권력도 영토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연구한 것은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물이 지금 8천만 한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세계가 이제야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조차 멈춰야 했던 그 문자. 그것은 사람을 위한 설계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유네스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여러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BBC와 뉴욕타임스가 취재를 왔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한국의 80대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번역을 부탁해서 읽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님께 저는 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글을 압니다. 한글 덕분에 편지를 쓸 수 있고 신문을 읽을 수 있고 손주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한글이 숨을 담은 문자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글이 그저 고마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대단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이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600년 전 세종의 마음이 80대 할머니의 편지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할머니, 세종대왕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할머니가 매일 한글을 쓰실 때마다 세종대왕님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합니다. 5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에든버러에서 시작해 뮌헨, 서울, MIT, 유네스코를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문자는 많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전 세계로 퍼져 문명을 연결했습니다. 아랍 문자는 아름다운 예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숨을 설계한 문자는 오직 한글뿐입니다. 한글은 위대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글은 사람의 숨입니다. 여러분이 한글로 말할 때 여러분의 숨은 600년 전에 설계된 길을 따라 흐릅니다. 여러분이 한글로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몸은 세종이 계산한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세종과 함께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안히 말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깊이 숨 쉴 수 있는 문자는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그 답은 같을 것입니다. 한글. 세종대왕이 여러분을 위해 만든 숨의 문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르틴 슈나이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한글로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감동 소식통은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